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린 테크TV의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 편입니다. 우리 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담당 파트너인 서보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에 개정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비교적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근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네.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사용되고 필요한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관계부처의 유권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환자들의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국내를 불문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또 개정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보통 이해관계자도 많으시고 시민단체들도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관건은 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항상 목표인데요.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개정된 사항들도 많이 담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 중에서 보건, 의료 분야에서 또 데이터 활용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잘 활용을 하시면 감염 정보의 처리나 아니면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성장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감염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 환자 개개인의 의료 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좀 알려지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요소들은 전부 삭제를 하거나 또 별도의 처리를 해라라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제공 심의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감염 처리 목적의 적합성이나 적정성 평가나 안정성 확보 장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관 보건 의료 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IRB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인데요. 보건 의료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 정보의 활용 사례별로 가령 그간 의료기관 내에서만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외부의 제3자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하는지 또 이런 경우에 감염 정보의 결합이나 반출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그 절차를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필요한 주요 서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공의 신청이나 제공에 관한 양식 등등 필요한 양식들은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안전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처리할 때 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들이 있습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민감정보가 오고 가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확보 조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아직도 의료 연구 현장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그것과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편이 사실 2020년도 12월에 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편에서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의료 정보도 결국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종의 특별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 사항을 지금 가져오셨는데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정형 데이터 감형 처리 방안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마 이 가이드라인 있는 도표를 소개해 주시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유전체 데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네, 유전체 내용을 데이터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유전체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 감형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그 유보했다라는 말은 사실 활용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NGS 기반의 검사를 통해서 생성된 표준화된 데이터 등은 메타데이터 및 염기 서열에 대한 감형 처리를 통해서 감형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NGS가 뭔가요? NGS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약자이고요. 번역하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기존에 사용되었던 유전자 검사 방식이 직접 염기 서열 분석법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잘 아는 그 PCR 방법 있잖아요. 네네. PCR 방법처럼 그 분석하는 대상이나 목표 범위가 막 넓어지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NGS는 이제 차세대 방법이고요. 요거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염기서열 분석법에 비해서 매우 빠르고 비용상도 저렴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네. 이 NGS 검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중에 하나가 이제 SAM이라는 것이 있고 또 네. VCF라는 두 개 다 이제 텍스트 파일입니다. 네. 예, 이 텍스트 파일을 표준화한 메타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염기 서열에 대해서는 감형 처리를 하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기존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예외를 빼고는 유전체 정보를 감형 처리하는 방법을 정해주고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 이 정밀 의료를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서 지금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 감형 데이터 활용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개정된 게 있나요? 네, 두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자유입력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입력 데이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의료기관에서 이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들을 막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뭐 네네네. 진단 코드라던가 내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지, 내 알레르기는 뭐고, 과거력은 뭐고,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입력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마 상담 내용이나 소견 같은 것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자유입력 데이터들을 정형적인 데이터로 변환한 후에 환자의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감형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 의료인들이 상담이나 또는 진단 결과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적은 데이터는 굉장히 맥락적으로 중요한 정보인데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다면 어떤 의료 데이터에 대한 의미 네. 또는 사후 경과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또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음성 데이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음성 정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의료기관에 갔을 때 진료 과정에서 녹음된 음성이나 아니면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의 목소리를 음성한 그런 데이터들을 말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음성 정보에 대해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자유입력 데이터로 어떻게 보면 문자, 텍스트처럼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자유입력 데이터의 감형 처리에 관한 그 내용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 녹음물 그 자체는 쓸 수 없지만 이거를 문자로 변환해서 활용해라.
그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성에 담긴 내용은 뭐 누가 한 말인지 아니면 뭐 환자 개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하고 아니면 문자열로 처리를 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 일부를 좀 삭제를 하거나 네, 노이즈를 네. 첨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없도록 하면 네, 그렇군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합리적인 개선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습니까? 네, 다음으로 가명 정보의 처리 제공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다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들이 좀 반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이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봐 사실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좀 꺼려하셨던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의료 연구 현장에서 이 동의를 받아서만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법적 책임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완화됐다면 앞으로 연구가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표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가명정보 처리 활용 시의 뭐 내용들인데요.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규에 따라서 가명 처리를 잘 하고 또 가명정보에 대해서 안전조치와 같은 법상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라고 하면 가명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설령 생성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리한 자나 아니면 해당 가명 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글자가 아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의적으로 식별하지만 않았다면 가명 정보를 처리했다는 만으로, 즉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명 정보를 처리하기만 하면 특별히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 제공 시에도 개정된 부분이 있군요.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가명 정보를 직접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에게 제공을 해서 그 제3자가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제공을 했는데 수령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식별 가능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라도 제공자의 어떤 과실이 게재가 되지 않으면 그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특이 질환이나 유전력 같은 경우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가명 정보를 재식별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 적어도 제공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기만 했다면 네. 제공자는 보통 의료기관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의료 연구에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선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 플러스 또 가명정보 처리 활용에 관해서 그 안전조치 의무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4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해당 규정 사항들만 잘 지키시면 가명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또는 앞으로 유의해야 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사실 장기적으로 환자 개개인 맞춤형 진료라든지 아니면 정밀의료나 의료 인공지능과 같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이 굉장히 강한 화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또 계속 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구슬은 서말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가 발달돼 있어서 의료 데이터가 매우 많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생명윤리법의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연구회사라든지 일반 제약회사 같은 곳이 보건의료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적 책임까지 완화해주는 규정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과 일반 연구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보건의료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가명 처리에 제한이 있었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유전체 정보라든지 음성 데이터 네. 아니면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유입력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의 가명 정보의 처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막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뚫리게 되면서 앞으로 활발하게 활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아주 핵심 부분을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를 하시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일반 연구회사, 연구기관들 이런 곳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수행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우리 서보미 변호사에게 연락을 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